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부터 외래와 수술 일정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개원의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들어갈 예정인데 대통령 담화 이후 의료계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 후보는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측은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표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경남을 찾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틀째 인천을 방문해 지지층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립이 계속돼 왔는데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황병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관련 입장을 밝히는 건데 담화 발표는 오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간 협의 시작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현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건 이태원 참사,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관련 이후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귀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낮은 자세를 강조한 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총선을 9일 앞두고 예고 없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의대 증원 관련 전향적인 제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절하는 등 진료 시간 단축을 예고했습니다.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들어갈 예정인데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 당선된 16개 시도의사회 의장들과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인사를 나눕니다. 이면택 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료계 피로가 누적됐다며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과 그리고 양당 당대표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의대 교수들은 중증 응급 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외래과 수술 일정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집단사직한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는 겁니다. 개원의들도 진료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병원이긴 하지만 이번 주부터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거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도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남대 의대에서는 지난달 29일까지 교수 2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충남대 의대도 전체 336명 중 절반 이상이 사직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진료 축소에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 의심스러웠다며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물 웅덩이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의 여자아이가 상급 종합병원에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도랑이 빠진 33개월 여자아이 사망 판정을 받기까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이니까 예. 토요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후 4시 반에 그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 아기가. 그런데 그 아이가 빠진 웅덩이가 불과 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긴 하지만 그 오후 4시 30분이니까 금방 119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9가 그 사고 발생한 지 19분 만인 16시 49분에 그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는 이미 호흡도 없었고 맥박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병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약물도 투여하고 CPR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 33분, 17시 33분에 그 아기의 맥박이 돌아온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럼 더 큰 병원으로 가면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충청북도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학병원이 예. 아마 충북대 병원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140km가 떨어져 있는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까지 그 한 10군데가 넘는 그러한 대학병원에 알아봤더니 네. 다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의사도 없고 병상도 없다 이런 그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19시 1분 그러니까 오후 7시 1분에 다시 2차 심정지가 왔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19시 25분 그러니까 오후 7시 25분에 대전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한번 받을 수 있겠다 그 연락이 왔지만 이미 2차 심정지가 온 상황이어서 그 병원을 전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19시 40분 그 오후 7시 40분에 한 3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여자아이가 상급 병원으로 이송이 됐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의료계의 입장은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의료계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지금 병원 밖 심정지라고 하는데요. 예. 이 경우 전원을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한 5%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형 병원으로 이전이 바로 이루어졌어도 이제 생명을 담보할 수 있었을지는 좀 미지수라는 진단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 숨진 A양 같은 경우에 33개월이어서 성인보다도 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네. 또 일단 심폐소생술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이 여아가 굉장히 네. 뭐 바이탈이 돌아왔다가 다시 안 됐다가 여러 상황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확하게 전원으로 또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여부를 열어놓고 좀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에 장기회단 의뢰 공백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 정부가 확인에 나선다고 합니다. 만약 여아 이 사망이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의료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병원 외 심정지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5% 미만인 데다가 거기에다가 유아인 경우에는 더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따지면요. 이게 부작위에 의한 그 책임이어야 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되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꼭 우리 병원에서 했어야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넘는 대학병원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에게 그런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료진들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충북 지역에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도 없고 소아외과 전문의도 없었다라는 네.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증이 지역 의료에 필수 의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네. 왜 의료 계획이 필요한지 네. 그 이유를 좀 보여주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전국 대학병원 중에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곳 1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네. 여아가 살고 있던 충북 지역에는요. 짚어주신 대로 이런 소아 중증 응급 환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병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소아외과 전문의도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이 충북 지역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응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 지역사회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학병원 관계자들도 이 여아 같은 경우에도 이 전원을 시도했지만 여러 네. 병원들이 인근 병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병원급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아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특히 주말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의료 네. 개혁이 시급하다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의 증언이 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하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 문제도 있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발생한 그런 아기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역시 왜 구체적으로 그 의사가 증언되는데 그 숫자가 2,000명이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과학적 정책적 근거를 말씀하실 거다 그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의사들이 그 2,000명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이게 설득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2,000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축소해야 된다 증언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임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증언은커녕 오히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설득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가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의사와의 갈등이 네. 총선에 여든 야든 어느 쪽에 그 유리할 것인지 어느 쪽에 보탬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주목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좀 논란이 됐던 이야기죠.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영장실질 심사에 나갈 때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를 물었더니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율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것이 있진 않은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이런 소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예. 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구속했는데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경남 양상 등 일부 지역에 이런 몰래카메라 형식의 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 한 40여 곳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치밀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예. 충전 어댑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정수기 옆 굉장히 카메라 설치가 용이하면서도 이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둘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수십 군데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저 사람이 단독이나 또는 한두 명의 도움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예. 더군다나 그 40대 직업이 유튜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마을금고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오늘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오늘 오전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장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이듬해 4월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이어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검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양 후보가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십시오. 이르면 오늘 당 차원에서 양 후보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양 후보 의혹은 당이 아닌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총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표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 경남을 방문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안방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흘 연속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 정부의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며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정부에 부족한 거 있으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경남을 돌며 텃밭 표심을 다질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이 부산을 찾은 건 지난달 26일 이후 6일 만입니다. 최근 이종섭 황상무 사태에 이어 의대 중원 갈등이 7주째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의 등을 돌린 유권자 표심을 되돌리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하루 종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돌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정말 악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지역구를 포함해 인천 동 미추홀을과 중강화 옹진 등을 찾아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4월 10일 총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여야는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야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쓰레기란 말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네,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발언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칠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 여의도에 이런 거친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을 뭐 이거 무시하는 겁니까? 5천만 국민들이 이런 거친 말을 씁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에 비유하는 그런 뭐뭐 같은 뭐 이런 쓰레기 말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도움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한번 본인의 말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 발언 자체가 그 김준혁 후보라든가 이분이 얘기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제 저런 거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저 발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중도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혐오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태나 일을 두고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말을 고르다 보면 사실은 고르기 쉽지 않은 정도의 막말들이 있어요, 민주당에. 이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쓰레기란 발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낯설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도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런 게 연이어서 나오면은
막말이라는 표현이 이제 붙겠지만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표현하는 단계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를 썼던 것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저는 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직관적인 언어를 쓰는 이유가 일단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에 설명하는 방식으로다가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하고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고르다 보니까 저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 총선 이후 출국설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이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이라는 부분들의 오명을 좀 벗고 싶은 것이죠. 선거 떠나면 떠날 사람. 그러면 본인의 말에 무게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4월 10일 이후에는 본인도 저번에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네. 될지.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후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입장 자체를 좀 무게감을 좀 얹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선거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예. 본인의 향후 정치의 어떤 행로에 있어서의 추구 전략으로 하나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김해을에 출마하는 조혜진 의원이 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사과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저께 이제 윤 대통령 부활절 예배에서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특히 김해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혜진 의원이 지금껏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좀 받는 곳입니다. 네. 그 김해을 자체가 이제 김경수 민주당 옛 의원이 했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 정서가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중도 성향이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 대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사과를 진정으로 요구한다기보다는 대통령께 조금 더 오만하게 비추는 모습들을 사과해달라.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사실은 특정한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오만하게 비추고자 하지 않았던 의도에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비춰달라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총선 위기론이 나온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도부의 요청은 없었지만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 유세에 좀 같이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고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남았잖아요. 네. 당시 3지대가 나왔을 때 본인의 거취를 설명할 때 본인은 남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보수에 대한 어떤 건강한 보수 지향하는 본인의 가치를 당내에서 이제 이루겠다 그런 예. 뜻으로 보이지만 결국에 유승민 전 의원도 이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그 의원 생활과 정치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정치 인연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뭐 어떤 그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이지.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소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총선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계획들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들의 행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의 이 대출 관련 논란 놓고 이야기 훅폭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 입장 또 한동훈 위원장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 악의적 뉴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봅시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에 대해선 네. 사과를 했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부터 먼저 제안을 받아서 진행한 때문이기 때문에 사기 대출이 아니다 이런 해명은 했습니다만 이제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대출 부분에 관해서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게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하는 그 논거가 금고 측으로부터 제안받았다라고 하는데 금고 측에서 결의해가지고 금고 측 입장이 제안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예. 뭐 설령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 실무자의 제안이 만약에 위법한 것이면 거기에 같이 대출받은 분도 위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의 해명은 이제 선거 때까지 어떻게 버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온전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몰랐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거를 대출금을 회수에 협조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법 대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건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제 공직자 후보 추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거잖아요. 공직자 후보 추천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믿고 추천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공직자 후보 추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의 문제다라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네. 저 부분은 사실은 사기죄가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되면 5억 원 이상이잖아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법정형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한 죄예요. 그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양문석 후보의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저 대출금은 적습니다. 대출 수요자는 많아요. 그러면 다른 대출 필요자의 피해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지 어떻게 사기 대출에 저 피해자가 없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양문석 후보의 해명, 인식, 민주당의 대응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기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이게 편법 대출로만 끝낼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편법 대출로만 주장해서 이거를 뒷받침할 논거나 근거들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당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살펴봤어야 됐으나 네. 이게 또 이 후보자를 신뢰하고 재산 신고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보완이 돼야 되겠는데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책임지고 공직 후보자로서 이미 등록돼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소명하고 해명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뭐 고민하거나 뭐 대응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건 없는 건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선거가 9일 남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편법이든 사기든 간에 이게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예.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표로 결국에는 결정을 해주시지 않겠냐라는 예. 차원이고요. 당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 사안이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양문석 후보가 미안하지만 후보직 사퇴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산 거잖아요. 본인 지인들로부터도 또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전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세웠을 거고 그럼 자기 지인한테 돈을 갚았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갚은 돈 어디서 나왔는지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예. 그렇다면 양문석 후보가 무관치 않다. 이거는 이미 거의 자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의정 활동하면서 이게 후보자의 지위,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이요. 어떻게 이 11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새마을금고에 제출됐던 억대의 물품 구입 서류도 허위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이 부분도 조사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 서류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뭐 물품 구입하고 이런 걸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간 점검 절차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출해준 기관에서는 이 대출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 같은데 그 중간 점검 절차에 본인이 이제 어떤 세금 관계 서류를 냈겠죠. 네네. 이렇게 물품을 샀다라는 걸 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 점검 업무라는 그 해당 금융업계의 업무를 방해한 게 돼요. 그것도 별도의 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증명 서류는 본인이 써서 내는 건 아닐 테고 누군가 아마 증명을 해줬겠죠. 네. 영수증 발행 업체라든가. 그럼 그 해당 업체가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무소 위조죄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기관에 돈 받을 때 사기죄 이외에 업무방해죄, 또 허위 그 사무소 위조죄, 네. 글쎄요, 또 사무소 위조 행사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줄이 그 위법인데 이것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궁금합니다. 네,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광주 서울에 출마한 양부남 후보를 놓고도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대 두 아들에게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는데 양부남 후보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했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어쨌든 공천한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이제 이 두 분은 다 나름대로의 공천에 이르게 하는 경선에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양부남 후보 같은 경우랑 양문석 후보는 좀 아예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본인 스스로 결자해제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말한 대로 본인이 선당후사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결정을 해야겠지만 양부남 후보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증여한 거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에 나이가 좀 적고 그게 이제 부지가 한남동 재개발 단독주택이다 예. 보니 이게 적절한가라고 하는데 양부남 후보 자체가 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게끔 해서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있는 부분들을 자녀들한테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분명히 소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야당 후보들이 잇따라 이제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이제 휘말린 상황이죠. 총선 판세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 같은 게 물론 계속해서 당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투기 내지 투자를 통해서 거부를 획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그 당시 2019년도 이후 문제들이거든요. 2019년도부터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권의 제재 조치도 다 넣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1가구 1주택 이외에는 팔아라. 그다음에 부동산 살 때 15억 이상은 대출 못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공직 생활 중에 그런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자녀한테 증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증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첫 번째는 1가구 2주택을 청산하는 의미가 나 말고 다른 가구들이 주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이 그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증여세 부분을 대신 내주고 나서도 그럼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이런 예전에 정권 교체 이유가 다시금 소환되는 거고 네. 그 소환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민주당도 피해를 입지만 저는 조국 신당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의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 조국 신당의 실제 내용물은 친문 정당이란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조국 신당이 오히려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면서 원격으로 다른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여당의 읍소 전략을 악어의 눈물에 빗대면서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야,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속으면 안 되는 악어의 눈물 서로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문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런 언어들이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언어들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악어의 눈물을 얘기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활주의에 비해서 낮은 자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말은 낮은 자세로 하지만 2년 동안 국정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압적으로 하고 포갑적으로 하고 본인의 뜻대로만 마음대로만 국민의 뜻과 반해서 높은 자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급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미 해명된 오래된 얘기에 대해서 끄집어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예. 분명히 중도층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반박을. 글쎄요,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했다.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섣부르다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 철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국정 운영을 했다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속마음과 겉 행동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동안에 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 때도 공약하고 네. 원내대표 교섭단체에서도 또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 시에는 SNS를 통해서 호소했어요. 부결시켜달라고. 네. 이게 그 악어의 눈물 이상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도 여러 번 바꾸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염치 있는 그 어떤 해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저 말은 이제 선거 측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 프레임인 건 알겠는데 저는 본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한 번쯤 반추해보고 나서 말씀하셔야만 되는데 이게 또 통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각기 양측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음부터 이런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저런 언어에 불구하고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똑같은 말, 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한 국정 운영이 없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별법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요 통과시키기를 원했는데 거부했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 규명에 대한 특검법 국민들이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데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하루 종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표심 다지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인천에 머무른다고 하는데 부활절 예배와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과 어제 잇따라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양 주민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계양구가 가장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본에 여기 평생 돌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딴 데 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네, 뭐 두 사람 보셨듯이 부활절 예배 중에서도 서로 눈길 한번 안 마주치고 냉랭한 분위기 네.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신경전이 뭐 벌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대선 주자급이니까 그런 거겠죠? 저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상대방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아무리 야세가 강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원희룡 전 지사가 대선 주자급 후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예. 각기 뭐 내부적 여론조사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지난 그 대선 때도 약 한 5%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지선 때는 대선 때 8%, 지선 때는 5% 정도 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추세다. 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여론조사가 꼭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신경전 차원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유세차 운행도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연설하고 있으면 잠깐 좀 연설을 안 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중도층에 조금 더 소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도 뭐 저희가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게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차이가 크게 난 것도 있고 좁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네.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TV 토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TV 토론하면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보시기에 지금 이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찬세는 이제 이 여론조사의 추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가 앞선다, 뒤선다는 이 추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요.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승기를 잡았는 게 아니라 한 표 한 표가 저에게는 지금 소중하기 때문에 한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이 후보들에 있어서 TV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TV 토론을 총선에서 TV 토론 가지고는 크게 판세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나름 총선 TV 토론 치고는 관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에 따라서 뭐 그 지역에서의 어떤 표심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겠다 정도는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강북을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서울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다 같이 합쳐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은 오히려 더 계파 갈등이 분출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서 들어와서 지원 유세하는 모양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기 본인들의 정치적인 행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경남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어떤 친문 쪽의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당권과 관련된 행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아마 서울 지역에서 좀 유세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조율하에 있는 그 어떤 유세가 아니고 본인들의 각자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신경이 쓰일 걸로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요. 경남 거제, 창원 등을 훑었고요. PK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인데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황태자가 기획자 한동훈 씨가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고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자, 조국 대표 한 위원장과 각을 세우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어요. 본인이 김영삼 키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의 행보는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런 발언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를 조국 혁신당이 흔든다는 것은 좀 나름대로 인정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 자체가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을 끌어올리긴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특히 PK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보수의 텃밭이 지금 낙동강 벨트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나름대로 저기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발언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낙동강 벨트가 느슨해졌다라는 측면이고, 저는 너무 타켓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다. 이런 타켓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조국 혁신당의 행보가 결국에는 영남과 호남을 둘이 기반으로 한 향후 4월 10일 총선 이후의 행보까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발언들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일제히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 내 가장 치명적인 피해로 기록된 하와이 산불과 121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아마존 강. 수온 상승에 떼죽음을 당한 돌고래 150마리. 모두 지구 온난화가 불러온 재앙들입니다. Record-breaking heat waves in southern Europe and northern Africa. Heat waves are very strongly connected to the long-term warming.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가 1979년부터 관측한 결과 폭염 기간이 점점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엔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폭염이 역대 가장 강력할 것이라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 am now sounding the red alert about the state of the climate.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녹은 빙하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2024 will again break the record of 2023. 지구 온난화로 인류에 닥칠 재앙은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Forecast for 2050. Heat waves will affect 94% of children, making playing outside a thing of the past. Extreme droughts will wipe out wheat crops, killing the one food my brother eats, bread.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지난주 전국을 뒤덮었던 황사 일단 물러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황사 지나고 공기질이 비교적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제쯤 이 황사가 또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수요일 날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사흘 동안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요. 관악산은 900 마이크로그램. 수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모르실 텐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황사 경보가 내려질 수 있는 정도의 수치고요. 우리가 보통 나쁨이라고 해서 환기도 자제하고 야외 활동도 자제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보다도 10배 가까이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사 위기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어제 오전에 해제가 됐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황사에 대한 걱정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황사는 갔는데 벚꽃은 안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 그렇죠. 이제는 꽃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과거 40년 동안의 날씨를 보면은 봄의 시작이 한 18일 정도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것은 꽃이 빨리 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 거고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개나리 진달래도 구경을 했었거든요. 네. 매화는 이미 1월 달에 만개가 됐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특히 이 봄꽃 중에서도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시기가 예. 2월인데 네네. 2월 달에 평균 기온과 3월 달의 기온의 변화가 이 벚꽃의 개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당시로 봤었을 때는 2월 날씨 역대 2번째로 따뜻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망하기로는 3월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수준이 80%. 예. 그러니까 비교적 낮다라고 하는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3월 달이 들어 닥쳤을 때 물론 꽃샘추위는 늘 있습니다. 날씨의 기온 변화가 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의 기온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게 관측될 확률이 높지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난 날씨 때문에 꽃이 피기 직전에 이 벚꽃의 개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기온도 기온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조 시간이라고 해서 해가 얼마나 비추고 있는 그 시간도 꽃이 개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자주 내렸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30일 동안 열흘 이제 30일 예. 전체 중에서 열흘이 비가 내렸다는 것은 예. 3일에 한 번꼴인데 작년에 역대 가장 빠르게 꽃이 두 번째로 폈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달에 3일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네. 굉장히 일조 시간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좀 꽃의 개화 시기가 좀 늦춰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3월에 이제 날씨 때문에 이제 기온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벚꽃 활짝 핀 건 언제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네. 아마 하루 사이에도 오늘도 보니까 꽃이 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주 중반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 중반에 좀 비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 이 비가 흐드러지게 꽃이 날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개화한 이후에 4, 5일 정도 후에 만개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면은 벚꽃 원 없이 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어제 일본 도쿄의 기온이 28도를 넘었습니다. 네. 28도면 거진 뭐 여름 기온인데 3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도쿄가 28.1도까지 올랐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순에 해당되는 기온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관측의 역사가 좀 깊습니다. 1876년 관측 시작 이후에 3월 달 치고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팬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맥을 중심으로 두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네.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서쪽이 따뜻하고요.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과정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 동쪽이 따뜻하게 되는데 이 말은 산맥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공기는 더 고온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간토 지방에 따뜻한 서풍이 불었는데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이들 지역의 일종의 팬현상으로 인해서 더 공기가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에 거의 7월 초순에 해당되는 날씨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아까 리포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덥고 폭염이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적색경보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온난화 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변화의 폭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갔습니다만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가 1979년부터 관측을 해왔는데 올해가 가장 더운 날씨 그리고 폭염도 더 느슨해지고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유엔의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도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발표들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해가 거듭할수록 역대다, 최고다, 극한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결론은 전 지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는 이유가 예. 그 1.5도 상승이 거의 지금은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빙하 해빙이 높고 그리고 전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벚꽃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그런 극단적인 날씨가 앞으로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기후 예. 변화를 좀 늦추게 하는 행동들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10만 명이 참석해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집회 참석자들은 소모적인 전쟁을 중단하라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경찰과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도로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스라엘 의회 앞에 약 10만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his government is a complete and utter failure, and the only way they will lead us into the abyss that we will never come out of. 이번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정부가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은 데려오지 못한 채 반년째 소모적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That in order to win, we need new leadership. In order to bring back the hostages, we need new leadership. 총리 아들이 전쟁 기간 내내 미국 마이애미 호화주택에 머무르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시위대 분노를 키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הם יביאו לסיום המלחמה לפני השלמת יעדיה. והראשון שיברך על כך יהיה החמאס.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갈등이 표출된 데 이어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남 구례군 섬진강변에서 방문객들이 벚꽃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벚꽃이 피지 않아서 봄 축제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남쪽은 벚꽃이 절정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활짝 핀 벚꽃 사이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마치 봄 속을 달리는 것만 같습니다. 진해 군항제 벚꽃은 폐막을 이틀 앞두고 드디어 만개했는데요. 지난 주말 진해에는 봄을 만끽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대구 이월드를 찾은 외국인들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남쪽은 벚꽃이 폈지만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도 시작이 됐는데 그곳의 벚꽃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가 여의도에서 지난 29일 시작됐는데요. 윤중로의 벚꽃은 아직 꽃망울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모습입니다. 어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에어쇼를 펼쳤는데요. 방문객들은 봄꽃보다 먼저 찾아온 블랙 이글스를 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정말로 봄을 시샘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4월의 시작인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지만 낮 동안에는 서울이 18도, 남부지방에서는 20도를 웃돌면서 따스하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동과 그 밖의 중부지방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안전한 하루를 위해 작은 불씨도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 끼었던 안개도 서서히 거치면서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20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도 또 평년보다도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권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